민사집행 절차는 채권자와 채무자라는 개념은 있지만 이 집행법원이라든지 집행실시기관이 있고 그래서 대리부로는 시켜주고 있지만 소송에서처럼 완벽한 그런 식으로 확 나타난다는 느낌은 없지. 그렇지만 채무자도 자기 변명을 하거나 자기 주장을 펼치거나 이런 기회가 보장되어야지. 마냥 돈 줘야 되는 입장이라고 해서 채권자한테 뭐 힘도 못 쓰고 쩔쩔매고 이럴 건 아니지. 그렇지만 이제 사실적으로는 당하는 입장이지, 어떻게 본다면. 그래서 저번 때 이 채무자에게 소송 능력을 필요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일반적인 지금 학설을 보면 소송 능력 채무자한테는 따질 필요 없다라는 게 31면의 셋째 줄 통설은 하고 나오는 게 그 부분이지. 근데 나는 채무자에게도 소송 능력이 검토돼야 된다. 어떻게 본다면 이게 피동적인 존재니까 통설의 입장에서는 소송 능력이라는 건 이렇게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사람한테만 따져주는 능력 아닌가 했는데 채무자한테도 따져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소송 능력이 없으면 대리인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런 개념이 있는 거니까. 나는 수동적인 입장인 채무자도 뭔가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그 다음에 대리인 개념은 이때는 이제 법정 대리인 말고 임의 대리인인 우리가 변호사 대리 원칙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판결 절차에서 변호사 대리 원칙 얘기할 때처럼 여기서 소송 무능력자의 법정 대리인 말고 일반적으로 누구한테 임의로 의사에 의해서 처리를 부탁할 때 여기도 반드시 그런 변호사 대리 원칙을 고수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 고수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학설 등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엄격하게 할 필요 있냐? 이건 약간 본격적인 법률적인 그 우리가 판결 절차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뭔가 약간 사실적인 이런 거니까 여기서까지 변호사 대리 원칙을 이렇게 해야 될 거냐? 뭐 이런 데서 조금 완화해도 되지 않느냐? 나도 또 그런 입장이야.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야? 계속 판결이 무진장 중요하지만 또 일반 사람들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 여기서 1억 원 받는 것, 1천만 원 받는 것 때문에 싸우긴 하지만 결국은 뭐야? 나한테 그 1억 원 내지는 1,000만 원을 손에 져줄 줄 알았는데 공식적으로는 그 소송에서 어디서 일단 한번 세팅되는 거야. 판결문으로 끝나잖아. 물론 판결문에 따라서 피고가 주면 손에 져지는 건데 거기서 난항을 겪으면 뭔가 또 있어야 되잖아. 근데 변호사가 거기서 나의 임무는 끝. 보통은 마무리까지 한다라는 입장에서 사건을 맡겠지. 그렇지만 집행도 그럼 과연 그 다음에 난항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변호사가 이 집행은 약간 사실적인 행위이기도 하고 염두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든 경우가 다 집행이 쫓아오는 건 아니고 거기서 순조롭게 판결의 내용에 따라서 이행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집행은 완전히 이렇게 당연히 해줘야 된다는 생각 없을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판결 자체는 1심, 2심, 3심이 분명히 신급별 대리이긴 하긴 한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해준다라는 게 이렇게 그래도 있는데 마음에 집행은 이건 별개다라고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이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다시 그러니까 변호사가 이 집행까지는 안 해줘 사실상. 그러면 이제 집행하러 가야지. 왜냐면 되게 사실적인 거잖아. 일단 재산을 탐색을 해야 돼. 그러니까 판결이 나왔는데 안 주고 버티는 거는 두세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감정상 아직 선뜻 내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근데 재산이 없어서 못 주는 경우는 재산부터 탐색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조차 뭐 변호사가 약간 사실적인 건데 해주겠어. 그러니까 자기가 당사자가 재산 있다고 하고 이제 주로 그 경우에 법무사한테 가서 압류 같은 거 할 수도 있지. 물론 가압류부터도 법무사가 해주는데 요 단계에서도 요걸 갖고 압류 들어가는 거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법무사 보고 절차 신청서 써달라고 압류 신청서 써달라고 뭐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런 과정이야 지금.
또 대리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도 변호사 대리를 엄격하게 해야 되느냐 아니냐 뭐 그런 문제가 있고 실제 변호사들도 뭐 요까지는 다 관여 안 해줘. 그래서 대리 이렇게 해서 이해됐지. 조금 더 나가서 이제 3장으로 가서 절차에 관한 총칙 볼게. 3장. 신청주의다. 처분권주의, 신청주의. 우리 민사소송에서 처분권주의. 여기서 신청. 신청에 따른 거지. 직권으로 하는 건 아니지. 직권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건 아니지. 그 다음에 서면을 쓴다. 여기서의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된다.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네. 그 다음에 요건 총칙에 관한 것들을 몇 개 보는 거야. 송달이라는 것을 두고 있다. 한편 여기 다시 와서 보면 송달이라는 방식이 쓰이는 데 대해서 특례가 있어. 송달의 경우도 송달 통지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어. 3-3 와서 보면. 외국의 송달에 대해서 특례가 있어. 그 다음에 주소 등이 바뀐 경우에 오히려 신고 의무가 있는 뭐 이런 특례가 있어. 송달 자체에서의 특례. 송달 자체에 민사소송에서 못 보던 특례가 있다는 거죠. 송달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는 게 동그라미 1번이고 외국 송달의 경우는 한국의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하여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래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역시 생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주소 등이 바뀐 경우에 동그라미 3에 신고 의무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됐으면 발송한 때 송달한 것으로 본다. 발송 송달, 여러분이 민사소송법에서 송달에는 교부 송달이 있고 나중에 이제 공시 송달로 가는데 교부 송달 다음에 보면 발송 송달,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고 뭐 이런 경우에 대한 것을 배웠는데 여기가 교부 송달의 경우에 여기서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발송한 때 송달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뭐 이런 특례가 있다라는 거야. 물론 민사집행도 전자집행과 송달의 전자적인 송달 이런 것 등이 채택되어 있다라는 거지. 여러분이 민사소송도 전자소송이 지금 한 60-70% 정도는 다 온라인 시스템에 의해서 전자적으로 소송을 하고 뭐 이래.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 접속해서 송달의 경우도 어떻게 되냐면 그 법원이 송달할 문서를 그 시스템에 의해서 보내고 거기다 그러니까 업로드하고 이메일로 내지는 전화 핸드폰으로 당신한테 이런 문서가 지금 송달돼 있으니까 여기 들어와서 확인하라고 하면 거기 들어와서 확인하면 그게 이제 송달 본 것으로 된다. 뭐 이런 식의 규정에 의해서 송달이 되고 있어. 그러니까 이메일로 송달해 주는 건 아니고 그게 시스템에 이렇게 올라가 그 문서가 그러고 통지 비슷하게 알려줘. 자기 이메일이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그것이 송달된 게 아니라는 거지. 그 문서를 가서 자기가 시스템 가서 열어서 봐야 돼. 그냥 방치하고 거기도 뭐 그냥 지나면 뭐 며칠 지나면 본 것으로 한다. 막 이런 규정도 아마 있어. 그 규정에 보면. 어떤 전자적 송달. 그런 말 있네. 송달받은 자가 마지막 그 박스 마지막 층 가서 보면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 송달된 것으로 보되 통지한 날로부터 일주 이내에 확인하지 않은 때에는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일주가 지난 날에 송달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었네. 그제? 그 다음에 총칙에서 조금 알 개념은 송달 다음에 이제 용어가 막 나오는데 즉시항고와 집행이의라는 말이 나온다. 3-4 즉시항고와 집행이의. 우리가 항고라는 말은 어디서 많이 했냐면 이 민사소송에서도 이 판결 말고 결정명령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불복은 항고라고 그래. 항고. 우리가 상소라는 개념을 쓰는데 상소에는 판결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2심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가 있고 결정명령에 대해서는 항고, 재항고 이런 말을 써. 15조는 집행 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어떤 재판에 대해서 어떤 진행하면서 이렇게 내려주는 어떤 재판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 즉시항고는 민사소송에서도 나오는 용어인데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
할 수 있다. 민사소송에서는 즉시 항고를 하면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라고 그래. 민사소송에서 항고가 나오잖아. 이 항고에는 보통 항고가 있고 나중에 민사소송법 보면 뒤에 즉시 항고가 있어. 즉시 항고는 즉시 해야 돼. 보통 항고는 일반적인 항고야. 요거는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어. 항고를 하면 우리가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하면 1심 판결이 확정이 차단되고 아직 결론이 확정된 게 아니듯이 항고를 하면 집행이 정지돼. 그 들어가는 게. 근데 집행 절차에서의 즉시 항고는 여기서 15조의 즉시 항고는 민사소송법의 그런 즉시 항고처럼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이 이 민사집행의 집행은 그냥 빨리빨리 가야 돼. 빨리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따졌을 때 일단 스톱시키고 따져서 결론에 나서 다시 제자리 찾아서 옳고 그름을 따라서 이게 또 진행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진행은 막 해. 진행은 막 해. 그럼 막 중간에 그것에서 불만인 것에 대해서 따지면 집행이 그래서 정지가 되느냐. 그건 아니고 막 가. 오히려 집행을 거꾸로 정지시키기 위한 막 추가적인 뭔가를 해야지 그냥 가는 게 원칙이야. 집행 정지가 아닌 게 원칙이야. 기본적으로 절차 보면 이렇게 막 빨리빨리 가야 되니까. 이쪽 민사소송에서는 상소, 즉 항소 뭐 이런 거 하면 확정이 차단된다 이런 말을 쓰는데 즉 이렇게 막 흘러가는 게 아니고 일단 유동적인 상황이 되는데 불만을 표현하면 그 결론에 대해서 뭔가 다시 이렇게 결론을 내릴 때까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건 막 가는 거야 그냥. 한편 16조 모든 경우 무거운 즉시 항고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아닌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하도록 16조에 배치되어 있어. 그러니까 즉시 항고와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 집행법원의 집행 절차에 대한 재판으로서 15조 즉시 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집행관은 좀 기본적으로 사실적인 행위를 하니까 무거운 게 아니다라고 깔고서 보면 돼.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 절차에 대해서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즉시 항고와 그치? 집행에 관한 이의가 있다. 이제 지금 집행법 배울 때 뭔가 내려진 재판 내지 처분에 대해서 억울하면 이제 따져야 될 때 이 두 카드를 갖고 따지는 거야. 그래서 뒤에 즉시 항고와 집행이 비교. 따지는 대상자는 채권자가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겠지. 무슨 어떤 재판에 대해서. 채무자가 억울할 수도 있겠지.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지. 그래서 대상자는 그렇게 된다. 내용은 이쪽 즉시 항고가 좀 규정에 있어. 재판에 대한 상급심에의 불복 신청. 집행이에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집행법원에의 불복 신청. 집행법원에의 불복 신청이지 상급법원에 따져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재판 내린 데 대해서 것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는 취지 비슷한 게 이의 신청이라는 거지. 재판의 형식은 이제 결정으로 내려지지. 그런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총론적인 얘기야. 소송 비용처럼 집행 비용은 결국 누가 내게 되냐면 소송 비용은 패소자 부담이지. 여기는 승소 패소가 없고 채권자가 볼 때는 소송을 치면 원고 피고가 있고 원고가 질 수도 있는데 이건 지금 뭐야? 일단 내가 확정된 판결을 갖고 있는데 네 재산에 집행하겠다니까 채무자가 비용을 내야 되는 것이 기본인데 시작할 때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시작하는 사람이 예납을 해야 돼. 나중에 집행할 때 그 비용을 먼저 빼갈 수 있는 거야. 일반적으로 집행에서 이제 자기 돈 받을 거 받는다든지 또는 다른 어떤 채권자들이 뛰어들어서 배당을 받아간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 이 집행 비용은 먼저 빼갈 수 있게 해줘. 그렇지만 채권자가 먼저 예납은 해놔야 돼. 그것을. 그 대신 채무자가 부담해 주는 거니까 채무자 재산 집행은 거기서 먼저 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그래서 비용은 채무자 부담으로 되지만 채권자가 신청하면서 집행을 신청하면서 예납하여야 한다. 담보 같은 경우
제공시킨다 이거지. 담보 같은 경우 상대방한테 손해를 줄 경우를 대비해서 손해 담보를 위해서 제공한다 뭐 등등. 그 다음에 공탁한다라는 개념도 있다 이런 거지. 공탁은 채무자, 제3채무자 또는 집행관이 상대방에 대한 손해담보를 위해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의 강제를 면하기 위하여 또는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또는 절차의 완결을 위해서 집행의 목적물이나 이에 대신하는 금전을 공탁서에 공탁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지금 자기 물건에 대해서 집행하려니까 근데 그게 뭐 그것에 해당하는 것을 내가 돈으로 내놓을 테니까 거기서 할 때 공탁이라는 거지. 담보, 공탁 개념 일단 총론에서 나오네. 19조에서. 그 다음에 관할에 대해서 21조. 집행법의 이 관할은 전속관할이야. 그러니까 만약 집행법원이라고 그래서 어디 집행법원 간다라는 건 뭐 집행할 대상이 있는 물건에 소재지 지방법원에다 한다 이렇게 됐을 때 그 소재지 이런 토지적으로 지역적으로 이런 경우도 다 전속관할이야. 민사소송법에서는 토지관할은 전속관할이 아니니까 그냥 우리가 전국적으로 법원을 배치해 놓고 있지 전속은 아니야. 그러니까 꼭 거기다 안 내도 되는데 여기는 토지관할조차도 전속관할이다. 그럼 전속관할이냐 아니냐가 어디서 작동하냐면 그 다음 문장 보면 합의관할, 변론관할이 있을 수 있느냐. 29조의 합의관할, 30조의 민사소송법 변론관할이 전속관할이라면 거기서 해야 되니까 29조 민사소송법 29조의 합의, 민사소송법 30조의 변론 이런 게 작동할 수 없다는 얘기지. 전속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해야 되니까 거기서 해야 되는데 당사자끼리 괜찮다, 딴 데 가서 한다 라는 것을 인정 못하겠다라는 말이 쓰여 있지. 민사소송법 31조에 전속관할의 경우는 29조, 30조 등이 배제되는 조문이 아마 31조에 민사소송법이 있을 거야. 그건 뭐 조문을 봐도 나오는 얘기인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전속이니까 합의나 변론이 인정돼서는 안 되는 거, 충돌된다 이런 거 우리가 생각으로도 할 수 있지. 한편 이쪽에서는 전속관할이니까 민사소송법 31조 등의 29조, 30조 배제하듯이 전속관할인 이 집행법원에서의 토지관할 같은 경우도 함부로 당사자끼리 합의하거나 또는 사후적 합의로 볼 수 있는 관할권 없는 법원에 냈다고 했을 때 상대방이 응해가지고 변론관할이 된다든지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거기에 쓰여 있네. 3-7에. 그치? 다만 이제 전속관할인데 잘못 냈으면 여기서도 어떻게 돼? 잘못 냈으면 거기 가서 반드시 했었어야 되는데 잘못 냈으면 민사소송법 34조 1항에 의한 이송 같은 게 여기서 작동하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3조가 소송법 준용하니까 여기 뚜렷하게 이송을 뭐 여기서는 있을 수 없다. 그럼 잘못 냈을 때 이송이 없으면 잘못 낸 거로 끝나느냐? 여기서 이송 시켜준다는 거지. 이송이라는 게 다 있다는 거지. 그치? 그렇게 되지. 또 여기까지 다시 총론적인 얘기를 했네. 이 관할 때문에 오늘 신문기사 하나 나온 거 올려놨으니까 이해해보자. 오늘 사건 보면 최근에 일본 미쯔비시 중공업 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쯔비시 중공업 근로 정신대로 해서 끌려가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서 대법원에서 지난해 11월 29일 여러분이 크게 뉴스에 됐던 사법파동과 관련됐던 거는 그 강제징용자가 신일본 제철 뭐 여기 있던 거가 제일 하여튼 뉴스에 많이 나왔던 거고 이것도 계속 뉴스에 나오지. 지난해 11월 29일 대법원에서 미쯔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서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네. 이 판결이 확정됐어. 일본이 지금 하여튼 지금 외교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버티고 있는 거지. 그렇지? 버티고 있는데
지금 이 판결을 가지고 집행을 하겠다는 게 지금 우리 그 피해자들 변호사 내지 피해자 측인데 그쪽에서 이거 주는 방향으로 갔다가는 전체적 외교적이라든지 기존 관계가 무너지니까 지금 뭔가 때문에 버티고 있고 일본은 계속 우리 한국에 엄포를 놓고 있고 특히 그 65년도에 국제법적으로 뭔가 조약 비슷하게 협정을 맺어서 다 일본이 우리한테 돈을 상당히 주면서 뭔가 해결됐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다시 문제를 삼는다 막 일본은 이러고 어떤 논리가 맞는지는 몰라도 뭐 그런 거가 있는데 일본 가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 단계 이전에 다행히 한국에 재산이 있으니까 미쯔비시가 한국에 특허를 갖고 있었나 봐. 상표 채무자가 상표권이나 특허권 이런 걸 갖고 있었는데 4명이 8억 4백만 원, 2억 정도씩인지 뭐 똑같은지 뭔지 이런 거야. 그제?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게 판결이 내려지면 집행할 수 있다까지는 지금 배웠고 확정됐으니까 확정 판결이 뭐야? 집행권으로서 찾아보면 제일 대표적인 첫 번째지. 확정된 종국 판결. 59회 그 도표 계속 보라고 그랬지. 확정된 종국 판결이지. 우리나라 판결이고 다행히 미쯔비시가 상대방인데 피고인데 재산이 한국에 있는 게 됐으니까 지금 여기다가 집행을 하는 건데 그래서 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 의회에서 세 번째 단락 중앙지방법원에 한국 내 자산에 관한 압류 신청을 했다. 잘 한국재산 찾아서 했는데 법원이 어디로 이송했다? 특허청이 있는 대전지방법원에 이송했다. 그럼 여기 집행하는 법원은 어디야? 이 재산권이 채무자는 미쯔비시인데 미쯔비시의 이 특허 상표는 어디가 지금 이 특허권 같은 건 어디가 이렇게 설정해서 등록해 놓고 있냐면 특허청이 해놓고 있잖아. 특허청이 그 재산에 있어서 특허청이 있는 경우가 도시가 어디니? 대전 아니야, 대전. 서울에 낸 것을 대전지방법원에 이송했다. 그 사건이 여러분은 그냥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 뉴스에는 이제 우리나라 재산에 대해서 약간 이제 압류 들어갔다는 것에서 포인트의 뉴스인데 여기 잘 보면 이송했다. 변호사들이 서울에다 낸 건데 그걸로 보냈다. 서울에 냈는데 결국 특허청이 이걸 관리하거든. 상표권 이런 거, 특허권. 그러니까 대전법원 가서. 왜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그 있는 데서 해야겠지, 압류 같은 거. 그러니까 대전 가서 하는 게 맞지. 아까 관할에서 이송 같은 거는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니까 이송을 해서 거기서 해라, 압류 따져서 그 재산권에 대해서 상표권이나 특허권에 대해서 대전지방법. 그죠? 이해되겠지? 되겠지?